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관계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전쟁 동안 미국의 귀중한 지원과 전쟁 후 경제 원조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사한 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경할 만한 행동들 옆에는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개입하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도록 도와주는 것부터 한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평등하고 독립적인 파트너로 여기는가? 이 복잡한 관계를 만든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하고 탐구함으로써 이 두 나라가 과거에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잘 이해해 봅시다. 미국이 북한의 U-25 남침 때 한국을 구해주고 많은 원조를 준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북한의 남침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1882년 조미우호 통상조약 체결 직후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05년 7월 29일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묵인하는 극비밀약을 맺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루스벨트는 서양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주재 미국 공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월러드 스트레이트는 미국인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우르르 도망치는 쥐들처럼 서울에서 도망쳐 나갔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대사로 부임재임 1989만 1993년 하기. 앞서 1970년대 유신 정권 초기 미 중앙정보국 한국지부 총책임자로 있으며 박정희 정권을 상대적으로 깊숙이 지켜볼 수 있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한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박 대통령 시의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10.26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누가 봐도 필요 이상으로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나 파견 요원들은 국내 언론사들을 순방하면서 미 CIA 개입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 대사관의 정무관계 직원과 CIA 요원, 주한 미8군 요인들은 한국의 정계와 행정부, 군부와 잦은 접촉을 하고 있었음을 정관계 관련 인물들 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와 브루스터 CIA 한국 지부장, 위컴 미8군 사령관은 야당 관계자와 김재규를 만나 한국의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던 것도 나중에 드러났고, 그런 와중에 CIA 고위 요원이 중앙정보부의 한 고위 간부에게 이른바 집권자 교체론을 거론한 것도 김재규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공식적인 기록물에서는 개인 발언으로 삭제됐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서 벗어난 수세에 몰린 듯한 입장에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은 1950년부터 70년대 초까지 남한보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국력이 강했습니다. 1960-70년대에 북한의 침략에 대한 남한의 불안감은 컸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 서해오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한포 능력에 번번이 당했고 북한에 끌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북한 고속정에 장착된 스틱스 같은 함대함 미사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로비도 한몫한 스틱스보다 성능이 뛰어난 하품 미사일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프랑스의 함대함 미사일인 액조세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프랑스에도 압력을 넣어 한국 구매를 방해했지만 에어버스 여객기 동시 구입을 제안한 한국에게 프랑스는 미국 압력을 뒤로하고 액조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75년 우리가 코리아 타코마에서 제작한 고속정에 액조세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 실험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1975년 하품 미사일 판매를 허가하고 77년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프랑스로 넘어가자 한국에 서둘러 판매했습니다. 1976년 12월 1일 핵연료 개발공단이 출범했습니다. 핵연료 개발공단은 극비리의 화학처리 대체 사업 일명 핵연료 국산화 사업으로 위장해서 재처리 시설 국산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편에선 기기장치 개발 사업이라는 위장 명칭하에 연구용 원자로 국산화 개발이 시작됐는데 전국 7개소의 분산 배치에 극비에 추진했습니다.
1978년 한국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던 증수 핵연료봉 공장 시설이 어쩔 수 없이 공개되자 미국은 충격 정도가 아닌 아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관련 부서와 정보원들이 문책당하고 미국은 전례가 없는 고위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워싱턴 당국은 1978년 11월 8일 해럴드 브라운 미국 방부장관이 이끄는 미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 17명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 급파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열흘 후에는 멜빈 프라이스 의장을 선두로 한 미상원 군사위원회 의원 13명과 관련 관료들 및 원전 관계자를 까지 수십 명이 한국으로 날아와 강도 높은 사찰 조사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관료, 13명의 의원 등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전에도 지금도 없는 파격적인 인원입니다. 경제력이 약하고 무장력이 약하니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핵 개발을 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을 손바닥 안에 놓고 움직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 자기들 손바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겠다고 하면 갖은 수단과 협박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대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보관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잠재적인 경제력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감사함을 이용해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끌어당겼습니다. 미국의 예상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크게 부합해준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핵 개발을 막아섰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불때 박정희의 핵 개발은 전 세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 확산, 저지라는 미국의 전략 목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며 미국의 위상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력 아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이 추구하는 책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의한 군사 강국화에 대해 저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 보유와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사 강대국이 되면 발언권이 강해지고 이는 미국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참여를 미루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핵 개발 포기 압력은 핵폭탄이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꿰뚫어본 사람이 작고한 박정희 시절 오원철 전 경제수석입니다. 오원철 수석은 한국이 캐나다에서 중수로 원전을 도입하자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신들이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듯이 미국 관련 업계는 한국의 원전 및 관련 기기 수출을 통해 1,000억 달러, 핵연료 수출로 450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거금입니다. 한국의 핵연료 개발 및 원자로, 다변화, 재처리 시설 건설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누려야 할 원자력 분야의 독점적 이익에 크게 방해가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필요한 핵연료와 원전 플랜트를 미국에 종속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이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목적임을 과장시키고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도입을 저지시켰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원전 플랜트는 물론 원전에 들어가는 핵연료 농축 우라늄을 비싼 돈을 주고 수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경우 한국은 매년 평균 25개의 핵폭탄 원료 확보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는 엄청난 외화를 들여 미국에서 도입하는 핵연료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경제적 효과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캐나다로부터 증수형 원자로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핵연료와 원자로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도입을 좌절시켰습니다. 파키스탄 핵보유에 대해 완강하게 제재를 꺼내들며 거부하던 미국은 기지를 제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핵 개발을 모른 척 묵인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핵보유를 막고자 하는 미국의 방침에 전면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 수만도는 고스란히 저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장고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게 우리 원자력 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쓰고 남은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재처리에 대해 고 비용만 들고 생산성이 낮아 재처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제재를 걸어놓고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기술로 엄청난 보유량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관련 시설조차 도입하지 못한 채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신들의 기고만장한 오만함에서 달라져야 할 겁니다. 한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로이터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부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된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마저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 규모는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화로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미국을 필두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된 보호무역이 시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현재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전 세계 상황.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둘러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세계 방산시장 규모가 현재 3천조보다 무려 1,000조 원 이상 더 늘어나 4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합친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등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을 전부 더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가 안 됩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규모도 2035년에 8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방산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곧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여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오던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압도적인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40%로 압도적인 1위, 2위가 러시아로 16%입니다. 이어서 3위가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가 4%씩, 영국 3%, 스페인 2.6%에 이어 한국이 2.4%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위는커녕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한국이 몇 년 만에 세계 9위로 등극하며 무기 초강대국인 이스라엘마저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한 번에 세계 2위로 곧 등극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며 무자비하게 사들이던 동남아 국가들까지 신기하게도 모두 한 번에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갈아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은 타이밍에 일제히 이제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한국산 무기로 모두 교체한다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무기 수출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한 번에 흡수해버리고 단숨에 세계 2위에 오른다는 한국, 러시아가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 끊기자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전쟁을 종료하는 유일한 열쇠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리고 있었던 우크라군이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내자 다급해진 푸틴은 북한에 러시아산 무기를 대규모 공급해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한국을 잘 못 건드렸습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한화가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을 본 무기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 전 세계 방산시장 50% 이상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는 최근 세계 3대 조선사이자 잠수함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유일의 종합방산업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근 누리호를 2차례나 성공시키며 우주 7대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 한화가 이 누리호 기술까지 이전받게 된 후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있다라고 말이죠. 다른 나라 무기회사들이 이제야 인공지능을 무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한화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레이저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을 완료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무인화,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 위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 등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화의 무기는 바로 천검입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한화와 LIG넥스원, 풍산 등이 공동 개발한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 탱크 스나이퍼즈를 줄여 TAIPERS라고 불립니다. 탱크가 아무리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천검에는 무조건 뚫립니다. 게다가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모드 탐색기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하면 목표까지 자동으로 가서 타격하는 유도 능력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천검 하나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2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첨단 무기에 놀란 캐나다는 심지어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한화와 60조 원짜리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캐나다 의회에선 급변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프로젝트가 신설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 8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처음에 한국의 한화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두 개를 유력 후보로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처음부터 고민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죠. 가격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 데다가 사후관리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캐나다 연방조달청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한국의 한화옥포 조선소와 해군 잠수합 사령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고 다음 4일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 잠수함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무기 전문가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요국과의 관계,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한화가 사회이사로 영입한 인물이 바로 조지 프레스콧 부시. 우리가 아는 미국 부시 대통령 가문의 그 부시입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뒤부터 한화 가문과 부시 가문은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지 P. 부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한화는 일본과 달리 잠수함 퀄리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특히 북미에서 초대형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갖춘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P. 부시가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국방수장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도 비슷한 시기 아프간에서 복무했었습니다. 특히 에어 장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 한국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명예 평택 시민으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는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 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미국 정치인들을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 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2003-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08년에는 부동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치 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한화가 친바이든계 인사만 영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한화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에드윈 퓰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은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퓰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책 멘토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 잠룡으로 불리는 조지 부시의 조카까지 한화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한화는 미국 정치권마저 주무르며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았던 미국의 수십 조 규모 군함 정비 사업을 한화가 최초로 따내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장 비구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흑표 전차와 K-구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O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O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O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OPEC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 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APG-83AESA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AN/APG-83AESA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E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에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가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鋭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아이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에 4.5세대용 미국산 AESA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우리의 KF-21 전투기는 KF-X 사업의 착수 이후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 이룬 집념의 성과인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간만큼 앞으로는 시련이 없을 것 같았지만 역시 현실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향후 양산에 돌입해 해외 수출에 나서더라도 경쟁 기종의 견제 속에 수출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기종은 바로 미국의 전투기 F-16B입니다. F-16 기종은 오랜 시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많은 분께서 잘 알고 있는 전투기일 텐데요. 어떻게 해외에서는 최신형인 KF-21과 F-16B가 비교 대상이 되었는지와 두 기종을 현재의 기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F-16V 전투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조되었으며 미국, 대한민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16CD형 전투기를 F-16V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미 공군 역시 F-16 전투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키드 마틴이 F-16V 블록 70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서 KF-21 전투기의 경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F-16이 4세대 전투기였다면 이번 성공한 F-16V 블록 70은 4.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KF-21과 해외 시장에서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새로 발표한 F-16B는 최소 2060년까지 활약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 공군 참모총장 또한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F-16B는 비행 중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세분화된 신호 처리 능력을 갖춘 AN/APG-83AESA 레이더와 개선된 미션 컴퓨터와 전자 아키텍처를 포함한 다양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F-21이 F-16B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F-16B는 이미 검증된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KF-21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투기이고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둘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에 앞서 어떤 전투기를 선택할지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과 F-16B의 전투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기종 모두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중전과 지상 공격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F-16B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어 당연히 KF-21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F-21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세대 정도의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만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F-16V 역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미국의 제약 탓에 일부 기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비행기이며 향상된 레이더 및 무장 시스템과 함께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공중 엄호와 지상 및 공중의 해상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적의 핵무기 시설, 화학무기 저장고를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KF-21과 F-16B는 각각 최신급 전투기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KF-21이 고속비행, 기동성, 무장과 레이더 시스템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KF-21은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로 미국에서 개발된 F-35와 유사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KF-21은 국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스텔스 기술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5-400kg이며 F-16B보다 크고 F-35와는 비교적 비슷한 크기입니다. F-16B는 F-16과 마찬가지로 다목적 전투기로 비행속도와 기동성이 높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22kg로 KF-21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전반적으로 KF-21과 F-16B는 각각 국내 기술과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로 성능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크기나 무기 시스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스텔스 부분인데요. 우선 스텔스 기능 면에서는 KF-21이 한 수 위입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인 RCS 감소율이 F-16V 대비 약 80%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항전 장비 부분에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들이 향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F-16B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고급형 F-16 전투기로서 높은 신뢰도와 성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택하는 기종입니다. 물론 F-16도 초기에 만들어진 4세대 전투기 F-16AB 버전과 4.5세대 전투기 70F-16V 버전은 거의 다른 전투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6B와 KF-21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설계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차이인데요. KF-21 전투기는 중형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 설계 당시 소형 로우급 전투기로 제작된 F-16B와는 다른 점입니다. 최초 설계 당시만 해도 소형 로우급 전투기 F-16이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F-16B도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지만 그만큼 레이더 반사 면적과 공기 저항이 증가하여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연료 탱크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체가 중형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내부 무장창 장착을 위한 여유 공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고려한 KF-21 전투기는 처음 설계보다 크게 변경되었으며 내부 무장창 공간을 연료 탱크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F-21의 내부 공간은 자유롭게 변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KF-21 전투기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기체의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상의 차이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KF-21 전투기는 F-16B 전투기보다 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문가들은 F-16B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며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